원자력 발전소 한빛 4호기에 외부 이물질이 있다는 JTBC의 단독 보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제 11cm 망치 형태의 금속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물질은 20년 전 제작 당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국 농장 전수조사 결과 모두 49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나온 달걀 일부는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전국의 주요 마트로도 유통됐습니다. 불평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스페인에서 연쇄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스스로 배후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본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가 식약처의 주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릴 때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오늘부터 JTBC 주말 뉴스룸을 진행하게 된 김필규입니다. 주말에도 최선을 다할 것 약속드리면서 한빛 4호기 원전에서 발견된 이물질 관련 단독 보도로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빛 4호기에서 망치 형태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증기 발생기 안에 실제로 11cm 크기의 금속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 금속 물질은 20년 전 제작 당시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지, 그동안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던 건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전남 영광에 나가 있는 박진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한빛 원전 4호기 증기 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모양과 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발견된 이물질은 총 4개입니다. 이 중 길이 40mm, 20mm의 물질은 제거했지만 나머지 2개는 제거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JTBC가 어제 보도한 길이 10.5mm 금속 조각 이외에 길이 11cm의 망치 형태 금속 물질도 포함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 망치 형태의 대형 이물질 유입 과정에 대해 증기 발생기를 제작할 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1996년 가동 이후 20년 넘게 증기 발생기 안에 들어가 있던 셈입니다. 초정밀 원전 부품인 증기 발생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처음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박진규 기자, 역시 가장 당혹스럽고 불안스러운 건 주민들일 텐데 이 주민들 사이에서 망치 형태 이물질과 관련된 소문이 돌았을 때도 발전소 측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민간감시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은 7월에 2차례의 회의가 있었는데도 이때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게 됐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초에 주민들 사이에서 망치 형태의 이물질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이에 대해서 발전소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때도 아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JTBC 보도가 나간 뒤에야 한수원과 발전소 측이 11cm 망치 형태의 금속 쇠물질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긴급회의가 열린 걸 텐데 그 긴급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4시부터 민간감시위원회가 발전소 관계자들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격앙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까지 표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한테 알리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본부장님 와갖고 욕 좀 듣고 또 그러면 돼. 그잖아요. 다음에 또 사고 나면 또 그러면 되고. 그렇게 영광이 30년, 40년 살고 있어요.
네, 특히 주민들은 이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에 11cm 크기의 이물질이 20년 넘게 들어가 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물질의 사진과 동영상 등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민간감시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성명서 발표, 자료 요청, 회의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포함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남 영광에서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한수원은 한빛 4호기에 증기 발생기 내부에 이물질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오히려 해명 자료가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빛 4호기 증기 발생기에 망치 형태 이물질이 있다는 JTBC 보도 뒤 한국수력 원자력이 배포한 설명 자료입니다. 증기 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게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cm가 넘는 쇳조각이 발견된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정도 길이의 이물질을 정기적인 정비 과정 등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또 지난 8일 증기 발생기 교체 시기를 갑자기 앞당긴 이유에 대해선 이물질 은폐 시도가 아니라 계획대로 3호기와 동시에 작업을 할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전 세워놓은 수천억 원대 사업 계획에 대해 갑자기 인력 수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바꿨다는 겁니다. 민간감시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간위원들은 현지에서 이물질 발견 소식이 돌면서 거듭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물질 관계를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자료 요구를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8월 8일 날 갑자기 그 전기 발생이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JTBC 이호진입니다. 한수원이 이물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망치 형태의 금속 물질이 발견된 증기 발생기는 원전의 3대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원자로의 우라늄이 핵분열하면서 내는 열이 증기 발생기 안에서 물을 끓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초고압과 초고열 아래서 작동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내부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기 발생기 안엔 물이 흘러가는 8,400개의 세밀한 관이 모여 있는데 하나의 두께가 1mm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11cm 길이의 망치 형태의 이물질이 작은 충격만 줘도 미세한 관이 깨지거나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이 좋았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사례예요. 크기도 크고 굴러다니면서 세관을 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증기 발생기의 관이 깨질 경우 냉각수가 새어나오면서 최악의 경우 핵 연료가 파손되거나 방사성 물질이 섞인 증기가 원전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증기 발생기 세관 파단이 일어나면 경락 건물이 보호를 못 해줍니다. 사고가 나온과 동시에 방사능이 밖으로 방출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한수원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러 망치 형태 이물질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건 아니라는 게 한수원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 임진택 기자가 관련 사건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짚어봤습니다. 망치 형태의 금속 물질의 존재를 한수원이 숨겨온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물체가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7월 10일입니다. 한빛 4호기 원전 측에서 이 민간 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이 문서에는 이물질 제거 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원전 측은 그러다 지난 8월 8일 갑자기 증기 발생기 2개 중 1개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체 시기까지는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도 비용이 2천억 원 정도 드는 교체를 갑자기 결정한 겁니다. 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돌연 교체 얘기가 나오자 이때부터 한빛 4호기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망치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원전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8월 16일 이 원전 측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구두 보고를 했습니다. 이물질의 크기는 약 12mm, 그러니까 손톱 정도라는 내용이었고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결국 오늘 공식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이 11cm의 소형 망치 크기 금속 물질에 대한 존재는 끝내 숨겨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문과 함께 전국 달걀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던 정부가 그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239곳의 농장 가운데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달걀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농장은 모두 49곳입니다. 전체의 4% 정도입니다. 또 기준치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친환경 인증 마크를 떼야 하는 농장은 37곳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중 일부 계란은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전국으로 유통됐고 또 주요 대형마트로도 납품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이주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오늘 이제 사흘 동안 계란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 마무리가 됐는데 결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기준치 초과 농장은 오늘 추가된 17곳과 어제까지의 32곳, 모두 49곳입니다. 농장 수로나 계란 생산량으로 따지면 전체의 4% 정도인데요. 이와 별도로 37곳은 기준치 이하 살충제가 검출됐지만 어쨌든 친환경 마크를 떼야 합니다. 종합하면 기준치 초과든 이하든 검출된 농장은 모두 86곳이고요. 이 중 80%인 68곳이 친환경 농가였습니다. 오늘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 출하가 허용된 계란은 물량 전체의 96%로 사실상 계란 유통은 정상화 수준에 들어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예, 계란 유통이 정상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궁금한 것은 그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 생산한 곳 49곳이 어디일까 하는 걸 텐데요. 이번에도 그 계란에 찍혀 있는 난각 코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각 코드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 농장 식별 번호인데요. 저희가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49곳의 난각 코드를 모두 지도 위에 표시해 봤습니다. 냉장고에 이 계란들이 들어있다면 드시지 말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별 고유번호 2자리와 생산자명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고유번호는 08인데요. 08 말이라고 적혀 있다면 경기도의 마리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란 뜻입니다. 특히 홈플러스와 이마트 납품 계란에 이어 오늘은 롯데마트에 납품된 계란과 CJ 제일대당 판매하는 CJ 알짜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여기서 판매한 계란도 지도 위에 표시된 49곳에 표시된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전수조사가 끝났지만 소비자들 불안감,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계란에도 그렇게 살충제가 검출이 됐으니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근데 또 오늘 그간 정부의 계란 유통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충제가 검출된 경북 김천의 농가를 예를 들면요. 계란 껍데기에 농장 고유번호인 난각 코드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통시킨 거고요. 강원도 철원에서는 강원도 난각 번호가 09인데 경기도 난각 번호인 08이 찍힌 농장도 발견됐습니다. 경북 칠곡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난각 코드가 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주의 농장의 난각 코드와 같아서 경주 농장이 부적합 농장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예, 어제 또 이제 저희 JTBC 뉴스룸에서 살충제가 검출이 돼도 석 달만 지나면은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정부에서는 뭐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책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친환경을 위반했을 때는
농가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표시 정지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문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 농식품부에서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유럽에서 먼저 불거졌죠. 문제가 되는 네덜란드산 계란의 흰자가 냉동 상태로 올해 200여 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만두 같은 가공식품에 쓰였습니다. 당국은 뒤늦게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영건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네덜란드산 계란 냉동 흰자 243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AI 사태로 국내에서 계란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해외로부터 냉동 상태로 흰자액을 수입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흰자는 만두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올 초부터 네덜란드에서 흰자를 수입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점성 때문에 식품을 만들 때 쓴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위해성 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수입이 됐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미생물 잔류 조사만 했고 살충제 성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산 흰자가 수입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인데 유럽에선 지난해 11월부터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피플로닐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냉동 상태로 들어오더라도 원래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있었다면 해동 뒤 흰자에도 해당 성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계란 흰자가 사용된 제품을 파악해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수조사는 끝났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미 유통된 계란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심지어 친환경 농가에 살충제 사용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계란 유통업체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경기도 이천의 농장에서 사들인 계란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되는 계란의 95.5%를 도 내에서 생산합니다. 4.5%만 외부에서 사오는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었던 겁니다. 유통 쪽에서 이 농장이 참 관리가 잘 되고 좋은 제품입니다. 소개를 받아서 그쪽 제품 1차 썼고 좋았는데 2차분에 혼입이 돼서 들어왔죠. 이렇게 살충제 성분 계란은 이미 전국으로 유통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유통망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데다 계란이 구입한 지 하루 이틀 안에 소비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수거하지 못하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살충제 사용에 대한 교육도 미흡했습니다. 현행법상 축산업 종사자 대상 의무 교육은 2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한우와 양돈, 양계 등 모든 축산 농가가 참여하는 공통 교육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어떤 건지 모르고 농장이 잘 되기 위해서 약을 치고 했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시범 사업으로 전국 13개 시도에 비펜트린이 원료인 살충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를 쓰면 안 되는 친환경 농가에까지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남 나주의 한 농장은 이렇게 지원받은 살충제를 사용했다가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정부의 총체적인 식품안전관리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파문 이후 정부는 우왕좌왕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판정받은 농장들이 살충제가 검출된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불신을 자초한 셈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닭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흙목욕을 합니다. 친환경 인증 농장인 이곳은 닭 2만 마리를 닭장에 가두지 않고 모래바닥에서 기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거래처로부터 항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항의했더니 잘못된 발표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공은 안 된다. 두 번째는 확인해 보겠다. 세 번째는 명단이 빠졌다. 이름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경남 창녕에서 닭 11만 3천 마리를 기르는 농가입니다.
이 농장도 어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돼 곤혹을 치렀습니다. 농림부는 급히 명단을 수정해 다시 발표했지만 상인들은 사간 계란을 싣고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판정을 받고 난 뒤에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농장에 반품합니다. 이렇게 농림부가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을 잘못 발표한 건 광주와 경기도 파주, 양주 등 5곳이나 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만들어 판 동물약품 도매상 소모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소 씨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원료를 구입해 살충제를 제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소 씨가 제조한 살충제를 구입한 농가 5곳 중 4곳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 달걀, 심지어 대기업 달걀에서도 이른바 살충제 달걀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런 제품이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에도 유통되면서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배신감 커졌는데 오늘의 이슈 체크, 먼저 전다빈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8개월 아기를 키우는 주부 김선 씨는 요즘 이유식에 달걀을 넣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도 살충제 달걀을 판매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전체가 달걀 섭취를 아예 끊었습니다. 그냥 마트 것도 못 믿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잠잠해질 때까지는 한참 못 먹을 것 같아요. 아기가 원체 민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형마트와 슈퍼에서 판매한 대기업 제품 CJ 알짜란에서도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일로 먹거리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말합니다. 먹지는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런 파동이 나니까 먹을 거 없지. 다 마찬가지. 김천 일대에선 껍데기 코드가 아예 없는 달걀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유통망이 이처럼 무방비로 뚫린 것으로 드러나며 소비자들은 우선 대형마트부터 정기적인 자체 검사를 필수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지역별로 달걀을 수집해 선별 포장하는 시설인 달걀 집화장을 확충해 유통 전 살충제 검사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형마트의 달걀 코너에서 가장 싼 달걀을 집었다가도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더 비싼 친환경으로 바꿔 집었던 분들에게는 이 지금의 친환경 논란, 배신감 상당합니다. 친환경 마크는 무항생제와 유기축산 마크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이런 농장으로 전환을 하면은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값도 높일 수 있어서 전국 산란계 농가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작 판매 금지된 살충제 달걀 농가 가운데 대부분이 친환경 농장이었습니다. 친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항생제 농장은 항생제 사료를 먹이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닥다닥 붙은 철장 안에서 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진드기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또 다른 친환경 농장인 유기축산 농장은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서 사육장도 4배 이상 넓고 또 닭들이 흙모욕을 할 수 있어서 진드기 위험이 없습니다. 실제 전국 14곳의 유기축산 농장에서는 살충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장기적으로 모든 이런 농장이 되면은 좋겠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 마트에서는 일반 1등급 란이 15개에 4,000원대, 또 무항생제 달걀이 6,000원대, 유기축산 인증 제품은 20개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값싼 완전 식품이라던 달걀을 이 가격 주고 사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을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뭔지 박영우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정부는 오늘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는 계란 생산 과정부터 정부가 직접 챙깁니다. 살충제와 항생제 등 약품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란의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도
당초 계획인 2023년보다 빨리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산 계란의 산란 일자를 껍질에 표시하게 됩니다.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부터 27가지의 정밀 조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육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으로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사육 환경 표시 제도를 도입해 계란이 생산된 환경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산란용 닭이 우리에서 사육됐는지 풀어놓고 키웠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장의 축사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JTBC가 보도한 친환경 인증제 허점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위반이 됐을 때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표시 정지 처분을 받은 농장에 대해 앞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세계가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차량 돌진 테러가 난 겁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의 관광지를 노렸습니다.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국적은 24개로 확인됩니다. 사실상 세계를 향한 공격이죠. 6시간쯤 뒤 가까운 해안 도시 캄브릴스도 공격을 받습니다. 이 역시 차량 테러였습니다. 차량 같은 일상적인 도구로 큰 기술 없이 이뤄지는 로테크 테러에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주환 기자 그리고 김성탁 특파원이 차례로 전합니다. 끊이지 않는 비명소리, 물건을 내팽개치고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유모차를 미는 아빠의 발걸음은 다급해 보입니다. 순식간에 인도는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차에 치인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떴다 떨어졌고 수백 명이 파도처럼 도망다녔다. 목격자들은 악몽 같은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La gente gritando, toda asustada, se metía por todos lados, toda la gente por allí con la cara toda sangrando y todo. 현지 시간 17일 오후 4시 50분쯤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들은 하얀색 밴을 몰고 관광객들로 꽉 찬 1.2km 길이의 람블라스 거리로 들이닥쳤습니다. 살상을 키우기 위해 인도 쪽으로 500여 미터를 전속력으로 달린 뒤 멈춰섰습니다. Yo iba entrando en la plaza de Cataluña y vi una furgoneta venir y se oye gritos y de repente mucha gente dándole, se escucha ¡ah! Y después. 화가 피카소가 거닐었고 시민의 영원한 산책로로 불린 람블라스 테러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모로코 출신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셀로나 테러 6시간 뒤 100km 떨어진 캄브릴스에서도 차량 돌진 테러로 시민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5명을 사살했습니다. IS는 바르셀로나 공격을 수행했다며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바르셀로나 람브라스 거리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입니다. 레스토랑과 바, 시장 등이 몰려 있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도 붐비는 곳입니다. 테러 용의자들은 여름 휴가철, 그것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두고 발 디딜 틈 없는 버너가를 노렸습니다. 프랑스인 26명이 다쳐 1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사상자들은 독일, 네덜란드, 중국, 대만 등 24개국 국민들로 파악됐습니다. 3살 여아가 숨졌고 유모차를 끌던 부모가 변을 당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에서 살아남은 30세 영국인은 간신히 화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Ha habido confusión absoluta. La policía, nos ha dado orden de cerrar los restaurantes. Todas nuestras terrazas han sido evacuadas por el pánico de la gente. 이번 테러는 폭발물이나 총기 대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 고도의 기술 없이도 대량 인명살상을 노리는 로테크 테러였습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니스를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런던 템즈강 다리 테러까지 모두 같은 양상입니다. 1년 새 유사 테러가 10여 건에 달합니다. 이곳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도 지난 3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5명이 숨졌습니다. 테러 이후에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임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소프트 타기 테러가 일상화하면서 유럽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중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승현 기자, 사상자가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죠? 네, 제가 있는 이곳이 오늘 폭발 사고가 있었던 사격장입니다. 포사격 훈련을 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27살 이모 중사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간부 2명과 병사 4명 등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병사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맥박은 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이 중사는 인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자들은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폭발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곳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포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두 10여 문의 포사격 훈련이 있었고 이 중 5번째 자주포에서 오후 3시 19분쯤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폭발로 자주포 윗부분에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당시 자주포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반장과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5명이 타는데 오늘 훈련엔 안전통제관 2명이 추가로 탄 상태였습니다. 정원은 5명이지만 기동하는 장비가 아니라 정지 상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안전통제관이 더 타는 건 문제가 없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숨진 이중사는 안전통제관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폭발 원인이 궁금한데 원인이 뭔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화포 내부에서 화재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포 안엔 탄약 등 인화물질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주포 내부 폭발의 경우 불발탄 처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은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이 화재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난 건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철원 사고 현장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면 구조가 먼저일까요? 승강기가 먼저일까요? 사람보다 승강기를 먼저 챙긴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구조대가 문을 파손할까 봐 구조를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갇힌 여성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입주민 42살 B씨가 엘리베이터에 올라 자전거를 탄 8살 아들을 기다리는 순간 문이 닫혀버립니다. 비상벨 소리를 들은 아파트 보안 요원이 마스터키를 돌려보지만 고장난 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119 대원들도 압축기만 펼쳐놓고 구조에 나서지 못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엘리베이터가 파손될 수 있으니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걸 고칠 때까지 일찍 이용 못해, 일찍 이용 못하면 지금 집에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파손된 걸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는데 B씨는 실신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동에 화가 치민 B씨의 남편은 관리소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사고 30분 전 똑같은 엘리베이터에서 이미 출입문 오작동이 발생했는데도 엘리베이터 사용이 통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기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소셜미디어에서 파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팔아넘긴 30대 여성들은 생활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윤모 씨와 이모 씨가 지인의 아기를 팔겠다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함께 살던 지인이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면서 사실상 양육을 맡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기를 팔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윤 씨가 올린 게시글을 본 40대 여성 남 씨는 아기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매달 25만 원씩 1년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남 씨의 요청으로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된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남 씨 측이 양육이 힘들다며 아기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는 사람이 얘를 못 키우겠다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옛날 내가 줬던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못 준다고 그래서 아마. 지난 10일 법원은 아기를 판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아기를 산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아이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아파트 장터에 가면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제품들 꽤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산 재료로 비위생적인 제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공급한 콩국과 식혜가 얼마나 비위생적이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콩국물을 제조하는 작업장. 바닥에 죽은 쥐가 보이고 중국산 도토리 포대에는 쥐가 내용물을 파먹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벽면은 거미줄과 곰팡이 투성입니다. 또 다른 식혜 제조 작업장에는 고양이 배변판까지 있지만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기 고양인데 저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 콩국과 식혜는 투명 페트병에 담겨 집에서 손수 만든 식품으로 둔갑돼 아파트 알뜰시장으로 갑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집에서 만들었다니까. 검사 결과 콩국에선 1ml당 많게는 1억 6천 개 세균이, 식혜는 기준치의 최대 1,900배에 이르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제조업체 측과 중간 유통업자들은 감시가 허술한 새벽에 거래를 하며 지금까지 약 30만 병에 달하는 콩국과 식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서 먹었다니까요. 콩국을. 안 사 먹지요. 그렇게 누가 사 먹어야 찝찝하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제조업주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알뜰시장 중간유통업자 4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나온 진흙을 분류하던 중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에 대해선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칸에서 찾은 유해는 모두 14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대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해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간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레드라인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 규모가 17,5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에 해당하는 7,500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북한을 의식해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는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규모라며 훈련 규모 축소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죠.
일본이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새 불씨가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즉각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이 완료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취해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결과에 끼칠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소 14건이라며 일본 재계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뒤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이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의 장소가 나흘 뒤 서울로 정해졌습니다. 팽팽한 신경전 끝에 시기와 장소 모두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단 미국이 받아들인 건데 앞으로의 협상이 더 문제입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는 미국 측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 시작입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지난달 12일엔 미국 무역대표부가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한쪽이 요청하면 30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시기와 장소를 놓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립하다가 결국 우리 뜻대로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기싸움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울에 오지 않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영상회의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주도권 잡기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무역 불균형을 거듭 강조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어제 뉴스룸은 부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대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군 본부 내에는 이런 문제를 상담해주는 성고충 상담관이 단 한 명뿐입니다. 혼자서 500명의 해군 본부 장병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해군 본부 소속 성고충 상담관인 A씨가 관리해야 하는 장병은 모두 500여 명. A씨는 장병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부터 관련 상담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하지만 관리해야 할 장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해군 대위가 자살하자 A씨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책감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상담해야 하는 장병이 너무 많아 해당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군 훈령에는 4단이나 여단급 이상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군 본부는 규정을 맞췄지만 성폭력도 막지 못했고 세심한 상담도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졌지만 군 전체적으로는 성고충 상담관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군에 116명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23명밖에 없었습니다.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개 민간인인 성고충 상담관의 채용 여부를 사실상 해당 부대 지휘관이 결정해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육군 부대의 한 성고충 상담관이 부대 지휘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된 헤어스프레이로 생긴 피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레이는 식약처에서 작성한 화장품 관리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내 홈쇼핑에 팔리기 시작한 헤어스프레이입니다.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6개월 만에 47만 세트가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됐습니다. CMIT는 MIT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용품에 있어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되어지는 방부제. 그런데 정작 식약처가 관리하는 CMIT와 MIT 화장품 목록에는 해당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5년 8월 CMIT와 MIT 성분을 샴푸와 린스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스프레이는 그 이전에 생산되고 유통돼 회수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하지만 특히 해당 스프레이는 판매 전 실시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눈과 코 등 호흡기가 아닌 등에 뿌린 뒤 피부 반응을 관찰해 저자극 범주 물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갈 수 있는 스프레이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스프레이 판매사 측은 식약처 규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했고 기준 강화 이후에 생산된 제품에는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무더기로 결핵에 걸렸습니다. 추가 감염자는 다행히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잠시라도 만난 환자들은 다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결핵으로 확인된 사람은 11명입니다. 모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응급실을 찾았던 결핵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에 노출된 의료진 다수가 결핵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 모두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된 의료진 11명 중 10명은 전염성이 없는 결핵이지만 의사 1명은 전염성이 확인돼 주변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염 의사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한 50명의 의료진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의사가 진료했던 환자는 역학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잠깐 보기 때문에 이 전염의 우려가 낮습니다. 하지만 결핵에 걸린 의사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오늘 법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정치 활동을 한 건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말 경찰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에 살았던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이른바 셀프 감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자신이 활동한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 게시판의 아이디 16개 모두를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련된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쓰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3,000개 가까이 특정 글의 추천이나 반대를 누른 건 시험용이었을 뿐이라면서도 어떤 목적의 시험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 이모 씨는 김 씨의 아이디를 언론에 제공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씨가 3년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 씨가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의 진위도 곧 드러날 걸로 기대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산기동헬기 수리온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수리온의 체계 결빙 등 문제를 들어 전력화 중단을 방사청에 통보했고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1,6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오는 24일과 25일에 각각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부부가 2013년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30억 원가량을 대한항공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통신비 선택 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기존 가입자가 새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네, 요트는 넓은 바다에서 바람으로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바다 위 체스로도 불리죠. 충남 보령에서 오늘 요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요트들이 파도 위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일제히 경주를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물에 닿을 듯 몸을 한껏 젖히며 고개 주행을 이어갑니다. 배의 평형을 유지해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트는 맞바람을 받으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전진합니다. 바람이 돛을 스치면 기압차가 생기면서 배를 대각선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때 요트 아래 튀어나온 대거보드가 옆으로 흐르는 걸 막아주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하지민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출발과 함께 앞서 나간 하지민은 내내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돛에 달린 줄을 잡아당겨 방향을 바꾸는 손길엔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요트는 망망대해 위에서 동력 없이 순수히 자연의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차지한 하지민은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0일 만의 만남입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대선 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대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후 100일 만인데 만남은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정말 눈길을 스치듯 지나갔고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랑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자리를 했는데 현직 지도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보면은 과거에 대선 낙선을 하게 되면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지금 100일 만에 만났다. 최근 적극적으로 그 패배한 후보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동안 좀 뜸했는데요. 활동이 뜸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이제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참여하면서 이제 개헌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당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국 투어 또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제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오늘 추도식에서 좀 유난히 피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영상을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언뜻 보면 좀 자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생각에 잠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원전 방문을 어제 했는데 그때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측에 물어봤더니 며칠 빠듯한 일정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 건 맞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기자들이 행사 후에요. 눈을 감고 무슨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홍 대표는 말없이 떠났습니다. 네. 카메라가 다 이렇게 본인을 잡고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게요. 행동 하나하나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행정병의 스펙입니다. 오늘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요. 예. 난데없이 그 기무사 행정병에 대한 스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고졸 학력을 적은 후보자가 기무사 행정병 선발됐다? 이건 뭐 특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 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1년에 기무사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당시 그 병적 기록부를 보면 고졸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학력이 최종 학력이 이제 고졸로 돼 있던 건데 고졸은 기무사 행정병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겁니까? 네, 기무사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선발 기준 자격 요건에 그러니까 행정병이 되려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 이렇게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군대에 가는 건데도 그런 조건이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무사 관계자에게 도대체 그건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더니 기무사가 이제 군 정보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보안 수준을 요하는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일정 학력을 마련해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육군 일반 행정병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 대학 재학 이상의 요건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문제를 하지만 뭐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예. 하여튼 소셜 네트워크가 이 문제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 그 행정병의 학력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기무사 행정병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기무사 행정병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일반 기업들 앞다퉈서 스펙 네. 없애고 심지어 사진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 행정병의 학력 차별이 있다는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앞서 그러면은 이제 정경두 합참의장의 아들 네. 고졸인데 어쨌든 기무사 행정병이 됐습니다. 네. 규정 위반입니까?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합참이 설명을 했는데요. 아들이 그 병무청 신체 검사 당시에는 고졸 상태였는데 예. 육군 입대 당시에는 대학 재학 중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에 폭염특보는 내일도 이어져 낮에는 덥겠습니다. 예, 8월 18일 금요일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